지난해 말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초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1월 실거래가 지수는 일단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불확실성 여파로 0.29%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한 겁니다. 특히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0.4% 뛰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면서 10월 이후 실거래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돼 대출의 숨통이 트이면서 실거래가가 다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서울시가 토어제를 해제하면서 강남권 집값엔 불이 붙었는데요. 대표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에만 4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고가 27억 7천만 원에서 지난달 28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이후에도 30억 원까지도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의 규제 해제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규제를 성급하게 푼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어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정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매매 시장이 꼼수라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어제 지역으로 지정해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서울 한 해 동안 실거래가 지수가 22.09% 급락했던 2022년에도 토어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3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신년 간담회에서도 서울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규제를 풀었는데요. 오 시장이 조기 대선을 노린 무리수를 두면서 안 그래도 집값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 강남권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처럼 서울은 집값이 요동치는데 지방의 침체는 끝날 줄을 모르는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주현 기자, 이게 지방에 한정된 폐지 대책이던데 구체적인 방식이 뭡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두 번째 구입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각각 더 내도록 했습니다. 권 대표는 이 같은 정책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유예 중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전 세계 경제를,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류선우 기자, 우선 우리나라 전망치는 얼마로 낮아졌습니까? 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 때보다 0.6%포인트나 끌어내린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와 같지만 국제통화기금과 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수치보단 낮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낙폭이 가장 큽니다. 우리 경제가 미국 무역 장벽 확대 정책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OECD가 지난해 연말 전망한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내린 3%로 조정됐는데요. 글로벌 경제 분열이 핵심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는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려간 2.2%로 예상됐고요.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캐나다는 직전 전망치보다 1.3%포인트나 하향 조정돼 올해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멕시코는 더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경제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던 연금 개혁은 또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일단 모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연금 개혁은 앞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야는 모수 개혁에 협의하고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 특위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라는 모수 개혁에는 합의한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지체되면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전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이달 중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국회에서는 또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규명과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예고했던 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고발 조치와 더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정무위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대신 김광일 MBK 부회장이 출석했는데요.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준비했다면서 MBK가 대주주로서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정임 출석도 거절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신청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그래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5월 1일 서울에서 전국의 홈플러스 노동자들, 시민단체 등과 모여 투쟁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MBK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기업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MBK가 매각과 회상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고의로 부실화시키려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 연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 법은 생활이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아도 185만 원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 그 실태를 1분기 내에 파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자료 취합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얼마나 파악한 상태입니까? 은행들의 최저생계비 부당압류가 논란이 되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아직까지 20개의 은행 중 상당수가 금감원에 부당상계 압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상계건들은 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만 남아있는 은행들은 부당상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당상계와 압류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월말 기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상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다만 앞서 일부 은행의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간 4만 6천 명의 압류금지 채권 약 250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상계했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부당상계가 은행권 전반의 문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3월 말까지 은행권 부당상계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다만 방대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안 등의 발표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상장 도전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K뱅크에 이미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이 있을 텐데 새 상품은 뭐가 다릅니까? 네, K뱅크는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부동산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순위 상품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세의 최대 85% 한도, 최대 10억 원, 최장 10년까지 최저금리 연 2.93%로 사업 운영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100% 비대면입니다. K뱅크는 지난해 8월 선순위 출시 이후 9월 후순위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후순위 대환까지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된 사업자의 담보대출 금리 평균을 보면 4%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5%포인트를 아낄 수가 있고 1억이면 1년에 15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네,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뭡니까? 네, K뱅크는 이번 후순위 대환 대출로 신용대출, 보증서 대출, 담보대출까지 개인 사업자 여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2년 내 100% 비대면 법인 전용 대출 상품도 출시하는 등 기업금융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경우 아직 비대면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기업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세 번째 기업 상장 도전에 앞서 업비트 리스크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뱅크는 올해 기업 대출 공급액을 2조 원 이상으로 밝혔는데요. 김 그룹장은 기업 공개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와 관계없이 계획 수준만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른 지주사 소속의 금융사들이 함께 만든 최초의 복합 상품이었던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의 계좌 상품 판매가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본격적인 리테일 진출을 앞두고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신규 가입이 언제부터 중단되는 겁니까? 네, 삼성증권은 우리삼성 CMA 보탬 통장의 신규 가입을 은행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 종료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우리삼성 CMA 보탬 통장은 우리은행 입출금식 계좌와 삼성증권 CMA 계좌가 결합된 복합 상품입니다. 은행 입출금식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은행권의 MMF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삼성증권 CMA 계좌로 실시간 입금되는 상품인데요.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포괄적 업무 제휴 후 복합 점포를 8개까지 확대했지만 지난 2021년 1월부로 모든 복합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종료되는 우리삼성 CMA 보탬 통장도 두 금융사가 내놨던 협업 모델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협업이 속속 중단되는 배경이 뭡니까? 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이 곧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타 증권사와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 본인 가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MTS 출시 후 리테일 영업이 가능해지면 영업점에서의 영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투증권의 영업점은 TP타워에 위치한 우리은행 WM 점포 옆에 출입구가 구분된 형태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은 그룹의 슈퍼앱인 원뱅킹 안에 MTS가 들어가 은행 고객과 증권 고객이 모두 한 플랫폼 안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며 기존 우리종금의 CMA도 우리은행의 계좌와 연결이 가능했던 만큼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